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보석감정사 보석감별법에 강의를 하게 된 박창훈입니다. 오늘은 제5강 보석의 굴절률 측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의 굴절률에 대해서는 다루어야 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우선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굴절률 측정하는 방법과 기구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가지고 다양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는 굴절과 굴절률의 정의와 또는 측정 목적을 이해한다. 굴절이란 무엇이고 굴절률의 정의는 또 무엇인가, 또 어떻게 측정이 되는가, 또 굴절계의 사용법을 습득한다. 그래서 굴절계는 여러분들이 지금 또 이 전강에서 했었던 마이크로스코프 확대경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굴절계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데 되게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사실 이 굴절계입니다. 그 확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굴절률을 재는 부분이 상당하게 큰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두 개의 강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굴절계를 이용해서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는 방법 등을 내가 공부해 보던 학습 목표로 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굴절률의 정의를 볼 텐데요. 이 굴절이라는 것은 일단 굴절률 전에 굴절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어떤 보석을 지칭하는데 어떤 보석에 입사된 빛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물질 내부로 꺾여 들어가는 현상. 우선 굴절은 여러분들이 쉽게 물 속에다가 발을 담궜을 때 발이 조금 휘어 보이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굴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은 밀도가 낮은 물질에서 밀도가 높은 물질로 갔을 때 그 수평에서 직각으로 되는 선을 그으면은 그걸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선에 가까운 쪽으로 빛이 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요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법선 얘기와 비중 그리고 밀도 이런 부분이 차이 나면서 어느 쪽으로 빛이 굴절되는지 꺾이는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보석 내부로 들어가는 빛은 진행 방향이 구부러지고 속도 또한 감소되는데 이때 광물 내에서 빛의 속도가 줄어든 비율이 굴절률이며 빛이 보석을 천천히 통과할수록 보석의 굴절률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은 2.4이고 쿼츠는 1.54겠죠. 54인데 여기서 두 개의 굴절률이 누가 더 높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비중이 높고 또 굴절률이 높은 것은 아까 좀 빛이 좀 천천히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굴절률이 심한 것은 굴절률이 높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굴절률은 보석이 가진 가장 일반적인 특성으로서 정확한 굴절률 측정은 보석 감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그리고 굴절률 측정을 보시면 단굴절과 복굴절 보석이 있죠. 여기에서 단굴절 보석은 그림에서 보듯이 다이아몬드는 지금 굴절률을 잴 수 있는 수치를 사실 굴절계로 잴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서는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굴절률을 재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버 더 리밋이다라고 해서 OTL로 표기를 하는데 굴절률 잴 수 있는 수치까지 보석을 굴절률을 재고 거기서 보이는 수치를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굴절, 이 싱글 리플렉션과 복굴절, 더블 리플렉션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매질을 통과했을 때, 물질을 통과했을 때 선이 하나로 보이고 또 선이 두 개로 보이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단굴절 하느냐 복굴절 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검은색 그 수직으로 물질의 수직으로 검은색 라인이 하나 있죠. 요거를 법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단굴절 싱글 리플렉션은 빛이 입사 방향과 무관하게 항상 단일 방향으로 굴절하는 현상이다. 다이아몬드나 유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석 중에서 이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냥 정확하게 하나로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단굴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파이어나 어떤 다른 그 보석이 광축 방향이 아닌 쪽으로 유리를 만들거나 그러면은 이게 상이 두 개로 보이게 되겠죠.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그 어떤 사파이어의 복굴절을 얘기하니까 어떤 시계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시계의 어떤 사파이어 글라스라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광축 방향으로 그걸 연마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단굴절로 보이는 거지. 만약에 옆으로 틀어서 그 연마를 해서 여기다 세팅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바늘도 미세하게나마 두 개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 현상입니다. 복굴절, 더블 리플렉션은 보석의 결정 구조나 보석 내부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보석 내부로 입사한 빛이 나누어지는 현상. 그래서 일단 여기서 예로 든 보석은 에메랄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봤습니다. 또 보석에 대해서 굴절률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그 전반사하는 것과 임계각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반사는 빛이 굴절률이 높은 물질,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또 굴절률이 낮은 물질, 밀도가 낮은 물질로 진행할 때 빛이 입사각이 커질수록 굴절 각도가 커져서 점점 법선에서 멀리 굴절되는데, 어떤 지점이 되면 빛이 물질에서 굴절하는 굴절각이 90도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법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밀도가 낮은 물질에서 높은 물질로 들어갔을 때는 그 굴절률이 법선 쪽으로 어디로 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법선에 가까워지는 쪽이죠. 밀도가 낮은 물질에서 높은 물질로 갔을 때는 법선에서 가까워집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빛이 진동한다라고, 빛이 전파된다라고 봤을 때는 법선에서 멀어지겠죠. 반대로. 네,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로 갈 때는 법선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굴절계가 그 눈금을 가지고 굴절기로 눈금을 읽어서 요걸 체크하는 거예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더 커지는 경우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굴절하지 않고 굴절률이 큰 원래의 물질로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전반사라고 한다. 전반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이해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가 지금 되게 조그마지만 예를 들어 이게 좀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레이저 포인트로서 다이아몬드의 어떤 한 부분, 그 위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을 쐈을 때 빛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밑에 어떤 그 퍼빌리언의 패시드 한쪽 면에 부딪혀서 다른 패시드에 문이 부딪히고 또 그래서 위로 그 빛이 빠져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반사한다 해가지고 전 반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뒤집어 놨을 때는 밑에 있는 물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글씨 써져 있는 신문지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엎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글씨의 빛은 다시 전반사에서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이 굴절률이 높고 밀도가 높은 그 다이아몬드가 아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정같이 굴절률이 1.54밖에 되지 않는 물질을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이 연마해 주면은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빛이 나겠느냐? 당연히 안 나겠죠. 왜 안 나느냐? 굴절률이 틀려서 그런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굴절률, 물론 굴절률도 틀리고 표면 광택도 틀린 부분이 있지만 이 굴절률이 틀리다 보니까 내부에서 들어가는 빛이,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빛이 다이아몬드 내부로 들어갔을 때 이게 그냥 밑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들어가고 한 번 더 반사하고 위로 또 전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밑으로 그냥 샌다. 그래서 아까 신문지 예를 들어 글씨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올려놨을 때는 글씨를 읽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수정은 어떻겠어요? 읽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을 나타낸 말씀을 드리고, 또 임계각, 여기서 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임계각이에요. 굴절률이 정확하게 꺾이는 부분, 그 각도가 몇인가? 그 빛의 굴절각이 90도가 되도록 입사한 빛의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하며, 이는 전반사가 발생하는 최소의 입사각으로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물질에서 그 굴절률이 큰 물질로 빛이 통과할 때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경우에 일어난다. 네, 입사각이,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서 이게 꺾일 수 있는 각도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각도 내에 있을 때 그 빛이 올라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데로 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굴절계의 원리를, 측정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굴절계를 그 실습장이라든지 시험장에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위에는 우선 커버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헤미실린더가 있어요. 그리고 광이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의 굴절률을 할 수 있는 그런 광구가 있고, 또 빛이 들어오는 빛을 또 반사시켜주는 어떤 거울이 또 있고요. 또 렌즈와 또 눈금 게이지, 그리고 이제 접안 렌즈, 또 편광 필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러분들이 굴절계를 보시면 보통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굴절계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듀플렉스 굴절계를 예를 들어서 헤미실린더 안을 보시면 그 여기에는 좀 각지게 표현이 되기, 그림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반원식으로 이렇게 살짝 그 곡선이 져 있다, 이렇게 곡선이 져 있는 것을 육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빛이 통과된다. 원리는 헤미실린더를 보면, 헤미실린더가 이제 밀도가 높은 물질이고 또 굴절률을 측정하려는 보석이 밀도가 낮은 물질이 되죠. 그럼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낮은 물질을 된다고 그랬을 때 법선에서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네, 낮은 물질이 되어 전반사가 일어나므로 이것이 측정의 원리가 된다. 보석을 엎어놨을 때 전반사가 돼서 다시 그 상이 맺히는 것을, 전반사가 되는 정도는 밝고 그렇지 않은 정도는 어둡게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측정 범위는 그 굴절률의, 아까 그 헤미실린더의 그 굴절률은 1.9 정도로 아까 위에 나타났듯이 1.96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굴절률을 재는 데 있어서 이 헤미실린더와 보석을 바로 놓고 재는 것이 아니라 이 접착을 잘 해줄 수 있는 그 액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굴절액이라고 하는데, 이 굴절액이 잴 수 있는 것이 1.8 정도, 1.8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미실린더는 더 많은 걸 잴 수 있으나
굴절액의 굴절률이 여기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굴절률을 잴 수 있는 부분은 1.81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한 보석이고 오버 더 리밋 OTL로 표시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굴절계의 원리와 어떤 그 측정 원리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굴절계는 RF538이라는 굴절계와 또 두플렉스라고 하는 이제 굴절계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만드는 곳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 RF 굴절계 같은 경우는 보석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요 시험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사용을 해요. 물론 듀플렉스도 사용하는데, 근데 이 굴절계의 장점은 굴절률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명확하게 나요. 그 이유는 이 안에 아까 들어오는 광원이 들어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광을 한번 이 필터를 해서 일정 파장의 그 광원만 흡수시키기 때문에 굴절률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듀플렉스 굴절계는 이제 보통 GIA 국내와 국외에서 보석 감별 감정의 표준이 되는 GIA에서 생산하는 것인데, 요 굴절계로 인해서 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또 보급이 되어 있어서 같이 사용하는 방법과 원리를 이해해 두시면 편합니다. 헤미실린더와 보석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 임계각이 결정된다. 굴절률은 이때 임계각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된 빛은 보석 속으로 굴절해 나가며,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입사한 빛은 전반사가 돼서 다시 헤미실린더 속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굴절계 렌즈를 통해서 눈금을 볼 때 굴절이 일어나 생긴 어두운 영역과 전반사가 생긴 밝은 영역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금, 검정색과 밝은 부분의 그 경계선을 굴절률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영역의 명암 경계선, 섀도우 웨지라고 하는데요. 이 헤미실린더와 보석의 임계각이 된다. 헤미실린더의 굴절률은 일정하므로 보석의 종류에 따라서 명암의 선이 변하면서 얻게 되는 수치가 바로 굴절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듀플렉스 굴절계 그림 옆으로 굴절액이 있죠. 이 굴절액은 또 추후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굴절계 광원 및 굴절액. 네. 광원은 보통 백색 광은 굴절에 의해 여러 색으로 분리되므로 이 색이 명암 경계선에서 무지개색으로 나타나 정확한 굴절률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굴절률 측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편광기의 환색 단색광을 사용한다. 그래서 굴절계를 사용하실 때 그 광원을 여러분들 그 편광기의 앞에 그 광구가 있었죠. 앞에 광구. 이 광구가 이 굴절률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그 광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굴절계하고 거기를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나란히 놔요. 나란히 배열하면 그 광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굴절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굴절률은 백색 광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특수한 그 조명으로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굴절액은 헤미실린더와 측정할 보석의 접촉을 원활히 하고 빛의 간섭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굴절률 측정 시 반드시 보석의 굴절률보다 높은 것을 사용해야 전반사가 일어난다. 만약에 굴절률이 접촉액이 아까 접합석도 얘기했지만 접합석처럼 그 굴절액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 보석의 굴절률보다
접촉하는 이 굴절액이 좀 수치가 낮으면 거기까지밖에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빛이 다 차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원리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굴절액의 그 원료는 그 유황과 테트라 이오드 용액 요거를 섞어 가지고 그 굴절액을 만듭니다. 네. 또 굴절률 측정 시의 유의사항으로는 그 헤미실린더는 그 아까 굴절률 측정할 때 보석을 놓는 그 헤미실린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그 경도가 사실 되게 낮습니다. 예, 헤미실린더의 경도는 한 6.5 정도로 이제 되게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이라든지 또는 학원에서 그 굴절계를 사용할 때 그 헤미실린더가 사실 손상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아마 그 굴절계 사용할 때는 이게 이제 또 후순위에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후순위에 있고 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굴절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지도를 하실 텐데 그 헤미실린더가 상처가 되게 쉽게 나기 때문에 이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헤미실린더가 손상이 나요. 그 기스가 나버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굴절률이 틀리게 나옵니다. 예, 굴절률이 틀리게 나오면 답이 틀린 거고 아주 보석 감별 감정에 있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감독관들이 여러분들이 굴절률을 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미숙하거나 또는 그 재는 방법을 또 모른다거나 아니면 전혀 좀 헤미실린더에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심한 경우는 퇴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익숙하지 않으면 아마 좀 가르쳐 주거나 아마 경고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헤미실린더는 경도가 낮아서 보석의 마찰이나 강한 경도의 물질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으므로 굴절률 측정 시에는 트위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트위저는 쇠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위저가 보석을 항상 짚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석을 집어서 거기다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헤미실린더와 닿게 되고 그렇게 닿다 보면은 미세한 기스들이 자꾸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헤미실린더를 교체하는 그 값이 굴절계의 값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고가인 어떤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취급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석 트위저는 사용하지 않으며 보석을 올리고 내릴 때도 반드시 손으로 한다. 네. 그런데 여기서 손으로 하는데 손으로 할 때 이 유황하고 아까 그 용액을 섞어서 굴절액이 손에 닿으면 이런 것들이 사실 좋지는 않은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특히나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굴절 중 측정 중에 굴절액이 증발하여 굳어진 경우 보석과 헤미실린더 접촉면에 굴절액을 추가해서 유황의 결정을 녹인다. 이게 아까 유황하고 용액하고 이제 섞어서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왜 유의사항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실습장에서 실습을 할 때 굴절률을 재다 보면 굴절의 수치를 다 읽죠. 다 몇 번을 재서 검사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차트를 벌어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기록지에다가 검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간이 이렇게 경과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5분, 10분 경과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딱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굴절액을 또 충분히 놓고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라버리면은 인위적으로 그걸 또 떼어내면 또 그거 역시도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굳었을 때는 다시 굴절액을 옆으로 침투하게끔 옆에다가 뿌려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석 표면의 폴리싱 상태, 연마 상태,
사용된 굴절액의 양, 또 헤미실린더의 상태 등에 따라서 굴절률 측정이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은 안 좋죠. 굴절액이 보석과 헤미실린더가 잘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붙을 수 있도록 그 선에서만 굴절액을 사용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굴절액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어떤 층이 생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굴절계에서 봤을 때 뭐 무지갯빛으로 보인다든지 전혀 이게 무슨 상인지 전혀 알 수 없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굴절액의 그 사용이 적당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굴절 보석의 경우 스톤의 방향을 45도씩 수평으로 45도씩 회전시켜 가면서 복굴절을 측정한다. 네. 복굴절 중에서도 이게 그 일축성, 뭐 네거티브, 일축성, 포지티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쪽 굴절률이 많이 변하냐, 밑에 쪽 굴절률이 많이 변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축성인데 위쪽 그 높은 눈금이 변하고 낮은 눈금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은 변하는 부분에 높은 부분이 변하면 뭐 포지티브, 뭐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이것도 광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보석학에서 이런 부분을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굴절계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헤미실린더의 표면에 바세린을 도포해서 얇은 막을 만들어 녹슬지 않게 보관한다. 이제 보관할 때도 보관을 잘 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굴절률 측정 방법. 굴절률 측정 방법에서는 일단은 평면법이 있고, 또 스파법이 있고, 또 뭐 50대 50법이 있고, 명멸법이 있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평면법입니다. 평면법으로 이제 측정을 할 때 지금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선은 모든 부분의 보석을 다룰 때는 비파괴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표면이 깔끔한 상태를 또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석을 잘 닦아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서 있다 보면 맨날 닦기 때문에 보석들은 다 깨끗해요.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굴절이라든지 또는 내부 확대 검사라든지 외관을 볼 때는 상당히 소비자들이 그 착용하고 온 보석이나 아니면은 뭐 산지에서 어떤 했다거나 또는 연마를 했다거나 했을 때 불순물이 묻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받으면 자기 손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잼클로스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아졌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게 잘 닦아졌는지, 거기에 이물질이 없는지까지도 확인하면 더 좋겠죠. 간단한 루페를 통해서 실린더에 넣기 전에 이렇게 그 경도가 낮은 물질에 넣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한 후에 표면이 매끄럽게 되었다 싶으면은 이제는 굴절률을 측정할 보석의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측정 방법은 평면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평면법은 평평한 곳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평면법입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부분을 평평한 바닥에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그래서 그 패시티드, 면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제 면이 되어 있는 깔끔한 부분을 측정에 사용한다. 측정할 보석의 표면을 잘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광원, 평강기를 굴절계 뒷면에 일직선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뒤쪽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평광기에 불이 켜져 있죠. 그리고 광원이 굴절계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렇게 일직선을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굴절액을 뚜껑을 열면 굴절액이 저렇게 유리봉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유리봉에다가 굴절액을 살짝 찍은 다음에, 그리고 이 금속판 옆에다가 살짝 그 한 직경 1mm에서 한 1.5mm 정도, 이게 양만큼만, 그러니까 물론 보석의 크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보석의 평면이 되게 넓으면 그게 이제 그 퍼져나가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양이 그 면이 적다라고 하면은 그 면에 맞게 가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그런 면도 확인할 후에 양을 적정하게 찍어서 활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굴절개 커버를 열고서 부드러운 티슈를 이용해서 헤미실린더의 표면을 한번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립니다. 이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그냥 쭉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면은 시험 감독관이 분명히 그 경고를 줄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깔끔하게 닦아 내려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편광기의 전원을 켜고 굴절액을 헤미실린더 옆에 금속판에 한 방울 떨어뜨린다. 그리고 굴절액의 양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이제 1mm라고 내외로 되어 있지만, 그 패시티드된 면과 또 면을 고려해서 굴절액을 또 조정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그 처음부터 양이 얼만큼이 되는지는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많이 활용을 해보고 경험을 해봐야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또 이제 실기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기억해뒀다가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굴절률 측정 방법을 다시 또 보시면, 보석에 측정할 면을 금속판 위에서 굴절액과 충분히 접촉한 후에 손으로 천천히 밀어서 헤미실린더 중앙으로 이동시킨다. 보통 지금 바로 이 전 페이지에 굴절액을 바로 제가 이 옆에다가 살짝 찍어놨죠. 요 옆에다가 살짝 찍어놓고 보석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살짝 옆으로 이제 밀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위에다 찍고서 헤미실린더 위에다가 굴절액을 찍어놓고 밑으로 살짝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렌즈로부터 약 30cm 거리에서 눈의 위치를 상하로 움직이며 헤미실린더에 접속되어 있는 보석의 윤곽을 찾고 접안 렌즈를 끼운다. 여러분들이 그 굴절률을 저렇게 재시다 보면 헤미실린더 위에 이제 굴절액이 있고 굴절액 위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의 상이 접속이 딱 되면서 이 눈금 위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진에서는 이 접안 렌즈가 굴절기에 붙어 있는 것만 보이는데, 이 접안 렌즈를 뗄 수가 있어요. 접안 렌즈는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는 확대경이에요. 확대경.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이 부분이 또 편광 필터입니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두 개의 접안 렌즈를 빼고 그 밑에 조그만 렌즈로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좀 전체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눈금을 확인한 후에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확대 렌즈, 접안 렌즈를 부착한 후에 눈금을 읽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굴절률은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외우거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석 교육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시험장에서도 보석에 대한 차트를 같이 이제 구비를 해주는데,
그리고 이 굴절개 옆에 이 듀플렉스 굴절개 옆에도 굴절률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략적인 굴절률이 뭐 수정, 사파이어, 수정은 1.54에서 1.55가 나오고 사파이어는 1.76에서 1.77이 나오고 이런 그 굴절률에 대한 부분은 한 몇 가지 정도만 외운다고 하셔도 상당히 크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네.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외우고 있는 사람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또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되게 몇 가지는 외워두시는 것이 감별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굴절률 측정 방법, 평면법. 눈의 위치를 조절해도 명암의 경계선이 보이지 않거나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경우 그 보석은 굴절률 한계치인 아까 1.81까지가 굴절액의 굴절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넘으면은 오버 더 리밋이라고 OTA라고 표현한다고 했고요. 있으면 OTL 오버 더 리밋으로 기록한다. 헤미실린더의 굴절률은 1.96이고 굴절액의 굴절률은 1.81. 그렇기 때문에 헤미실린더는 더 큰 걸 잴 수 있으나 굴절액이 1.81이기 때문에 1.81까지밖에 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OTL이다. 그리고 1.78 정도, 1.78 정도가 좀 넘어가면 1.8에 거의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석들은 사실 한 번, 두 번을 더 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가장 또 굴절률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보석의 표면과 헤미실린더의 표면이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가 없듯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선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물들이 이제 좀 마모가 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잘 선명하지 않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또 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읽는 것도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구분해서 놓지만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조금 더 이건 진하게 표현을 한 거지만 되게 옅게 나와요. 옅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옅게 나오는 부분을 좀 읽는 어떤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감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분들이 보석을 접하기 상당히 좋아요. 굴절액의 양이 너무 많거나 굴절률 1.76에서 1.79의 보석은 간혹 무지개색과 음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굴절률, 자 이것은 이제 굴절률 측정을 마친 후 접안 렌즈 위에 편광 필터를 얹어서 90도 회전했다가 원위치로 되돌리며 명암 경계선이 상하로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요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접안 렌즈, 확대되는 렌즈까지만을 거기다 놓고 눈금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복굴절하면, 단굴절하면은 거기에서 이 편광 렌즈를 대도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이게 복굴절을 했을 때 벽굴절 여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 굴절계 접안 렌즈 위에다가 또 편광 렌즈를 얹혀서 요거를 90도로 회전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복굴절하는 보석은 그 굴절률이 검은 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가장 쉽게 읽어지는 스톤은 페리도트라는 보석으로 우선은 감을 찾아서 굴절률도 차이가 크고 경계선도 잘 보이는 어떤 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보석을 활용해서 요렇게 보이는구나 감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굴절률 측정을 마친 후에 접안 렌즈 위에 편광 필터를 90% 필터를 얹어서 아까 90도 회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헤미실린더 위의 보석을 약 45도 수평으로 회전시킨 후 다시 편광 필터를 90도 회전시킨다. 이때 명암 경계선이 상하로 변화한다면 이 보석은 복굴절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단굴절 보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네, 이 광축 방향이 아닌 몇 개의 어떤 그 부분으로 측정을 하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게 광축 방향이면은 그 하나만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광축 방향이 아닌 곳으로 쟀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5번, 5번 또는 6번을 재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그 적은 수치와 가장 많은 수치를 기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입을 하는데 보통 일축성 보석에서는 그 한 굴절률이 고정이 되어 있고 다른 굴절률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광축이 2개인 보석, 일축성 보석 그런 것은 그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눈금이 큰 쪽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요것은 일축성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적은 쪽의 굴절률이 움직이고 낮은 쪽의 굴절률은 적은 쪽의 굴절률은 움직이고 높은 쪽의 굴절률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일축성 네거티브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굴절률 눈금에서 명암 경계선이 끝나는 부분의 수치를 확인하고 보석을 약 45도로 회전하면서 편광 필터를 90도로 움직이며 변화하는 굴절률을 확인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었고요. 이 과정을 약 4번에서 5번 정도를 반복하면서 얻은 모든 수치를 기록하고 이 중에 가장 낮은 수치와 가장 높은 수치를 복굴절률로 기록합니다. 한 개의 굴절률을 재가지고 나온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4번 또는 5번을 굴절률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서 가장 낮은 굴절률과 가장 높은 굴절률을 같이 기업하는데 이것이 이 폭이 바로 그 보석의 굴절률이 됩니다. 자, 복굴절률 측정이 완료되면 헤미실린더 위에 보석을 손으로 가볍게 금속판으로 내려서 티슈로 보석의 표면과 헤미실린더를 닦아냅니다. 한번 쭉 닦아내야지 이렇게는 그 위아래로 반복하는 것은 그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헤미실린더는 항상 부드러운 티슈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 방향으로 가볍게 닦아서 보관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석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기입하는 방법과 대략적으로 어떤 보석들이 어떤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헤머타이트라는 보석은 되게 이제 강한 높은 굴절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굴절률이 높은 보석은 아까 오버 더 리밋 OTL로 표시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가장 많이 흔히 보는 합성 큐빅 지르콘도 굴절률이 2가 넘죠. 그래서 이것도 OTL이다. 굴절률이 OTL은 약간 이제 무지개석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다 전체적으로 시커멓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만다이트 가닛은 그 1.79가 정상적인 굴절률이지만 1.75에서 OTL까지도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을 슬러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 루비를 보시면 1.76의 가운데 이제 가로치고 S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굴절률을 쟀느냐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스팟법으로 굴절률을 이제 점 쪽으로 찍어서 이거는 특성상 이제 평면법으로 잴 수 없고 굴절률을 캐보션 형태의 돔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보석들의 굴절률을 잴 때 스팟법으로 또는 공면법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S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스파법에서 1.76이 나온다. 그러면 스타루비인 경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알렉산드라이트는 1.746에서 1.755 또는 스파법으로 쟀을 때는 여기서 이제 5월라고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것은 스파법으로 쟀을 때는 이 굴절률이 1.75가 나온다. 여기 중간이 있죠. 1.746과 1.75의 중간. 그래서 이제 스파법으로 쟀을 때는 공면법으로 쟀을 때는 1.75 가운데 S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단굴절 보석의 대표 보석인 스피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몇 1점 몇몇 에서부터라는 표시가 없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단일 굴절률인 1.718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3번, 4번은 쟀을 때 하나도 변동되지 않고 또는 평강 필터를 돌려봤을 때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요거는 단굴절하는 보석이고 점점 이렇게 좁혀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또 페리도트,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쉽게 읽을 수 있고 굴절률도 1.654에서 1.690으로 차이가 좀 그 복굴절률이 좀 심하죠. 심하고 1.7대가 아닌 1.6대이기 때문에 이 보석을 기준으로 해서 굴절률의 경계가 어떻게 표현된다라는 부분을 페리도트라는 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보시면 쉽게 감을 찾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감별하는 것이 다 감을 찾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계가 어떤 파괴 분석을 해서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이게 뭡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런 감별법을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빛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석의 손상을 가지 않게 그거를 찾아내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우선 그 경계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충분히 그 눈으로 익히신 다음에 다른 보석의 굴절률을 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고셰나이트, 베릴, 골든 베릴, 모거나이트, 아쿠아마린, 에메랄드 이게 굴절 다 같죠. 이게 그 종이 같은 종에서 어떤 전이물질이 어떤 작은 원소가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그 변종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셰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색으로 된 것들을 무색으로 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분리입니다. 그리고 선스톤, 선스톤도 평면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평면으로 연마된 경우가 있고 또는 선스톤이 또 캐보션 형태로 연마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39에서 1.549까지가 평면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굴절률의 한계치고 또 스팟법으로 했을 때 1.53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요거는 그 스팟법으로 쟀을 때 평면법으로 잰 것보다도 굴절이 더 적게 나와요. 두 수치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보석들이 있는데 사실 굴절률을 재기 전에 지금 스타쿼츠, 타이거즈 아이, 혹스 아이 또는 덴드리틱 아게이트라든지 엠버라든지 굳이 굴절률을 재지 않아도 엠버 같은 경우는 그냥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천연인지 또는 플라스틱인지를 검사하는 부분은 포화용수에다 담궈보는 방법으로 굴절률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많은 보석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보면 사실 별로 잊혀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외우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일단 기구를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한다. 그래서 그 기구를 측정값을 어떻게 기입한다라는 부분만 초점을 맞추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접합석, 더블릿 같은 경우는 위아래
보석의 그 굴절률이 틀리겠죠. 보석은 하나지만 위에 어떤 사파이어 글라스라든지 또는 뭐 다른 물질로 이렇게 얹어졌다 그러면 그 밑에는 오닉스 아게이트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두 물질의 굴절 하나의 보석이지만 두 개의 굴절률이 나오는 거죠. 위아래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접합석으로 생각하는데 판명을 하는데 유익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굴절이란 그 물질, 그러니까 보석에 입사된 빛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물질 내부로 꺾여서 들어가는 현상이다.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다시 물질로 들어간다. 왜? 전반사를 통해서. 굴절률은 보석이 가진 가장 일관적인 특성으로서 정확한 굴절률 측정은 보석 간별의 어떤 척도가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절계의 그 헤미실린더의 경도는 6.1 그리고 굴절률은 잴 수 있는 굴절률은 1.96까지로 높은 굴절률을 갖는 매질로 헤미실린더가 밀도가 높은 물질이고 굴절률을 측정하려는 보석이 밀도가 낮은 물질로 되어 이것이 측정의 원리가 된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밀도가 높은 물질, 밀도가 낮은 곳에서 밀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 수직의 법선에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반대로 밀도가 높은 물질에서 밀도가 낮은 물질로 가면 법선에서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굴절률로 굴절계 내부 눈금으로 확인하며 굴절률 측정 범위는 1.30에서 1.81까지입니다. 굴절계 내부 눈금으로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 범위의 보석이 아닌 경우 굴절률 측정은 불가하고 그렇게 불가한 보석 굴절률 측정이 굴절률이 안 되는 것은 표기 방법이 오버 더 리밋 OTL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페시티드 보석은 주로 평면법을 이용해 굴절률을 측정하며 곡선 형태인 캐보션 또는 텀블드 컷 보석은 스팟법, 곡면법으로 측정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보석의 굴절률 측정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석마다 고유의 굴절률이 있다. 네, 맞죠. 보석의 표면 상태가 좋을수록 굴절률이 명확하게 관찰된다. 네, 맞습니다. 표면 잘 닦고 연마가 가장 잘된 패시스로 굴절률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미실린더 역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헤미실린더가 있으면 열어봐서 헤미실린더의 상태가 좋은 툴을 사용하셔야 굴절률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단굴절 및 복굴절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네, 굴절률 측정으로 해서 단굴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평광렌즈를 돌려가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굴절률 측정 범위는 아까 1.3에서 1.81까지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중 굴절계의 헤미실린더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헤미실린더의 굴절률은 1.96이다. 맞는 부분이고요. 굴절률 측정 시 밀도가 높은 매질 역할을 한다. 네, 헤미실린더의 역할은 밀도가 높은 그런 부분의 그 매질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헤미실린더의 밀도는 1.96, 굴절액의 밀도는 1.81, 그리고 그거보다 낮은 보석의 밀도를 가진 그런 보석을 굴절률을 재어야 그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헤미실린더의 보석을 접촉하기 위해 굴절액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남은 건
답이 4인데 헤미실린더의 경도가 매우 높은 헤미실린더가 경도가 높은 물질이 아니죠. 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도가 낮은 물질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절대 트위저를 쓰지 않고 그 유리봉에다가 굴절액을 금속판에다 찍어서 그 옆으로 살짝 이동시키면서 헤미실린더 위에 보석을 위치한다. 그렇게 해서 굴절률을 잰다. 재고 나서도 살짝 손가락을 이용해서 헤미실린더 위에서 내려놓는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답은 헤미실린더는 경도가 매우 높은 물질이다가 틀렸습니다. 페시티드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자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굴절률은 1강, 2강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때 뭐 50대 50법 또는 명멸법 또는 평균법 이런 것들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페시티드 그러니까 면이 잘 된 보석을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그 평면법을 가지고서 여태까지 배워본 거예요. 근데 50대 50법은 이런 것들은 이 다음 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답은 당연히 평면법이죠. 다음 중 보석용 표준 굴절계로 굴절률 측정이 불가한 보석은 무엇인가? 굴절계로 측정한 것은 그 범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범위의 굴절률의 범위가 넘은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엠버, 쿼츠, 사파이어 이것은 다 1.81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수치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2.42, 정확하게는 2.417에 해당하는 굴절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6강 그 보석의 굴절률 2강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